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오늘도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최신 뇌과학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구분되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었는데요. 사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태아와 갓난아이들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으면 좌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이 좌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오른손잡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11월, 12월 또 1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독히 왼손잡이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시기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분비량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일조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일조량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적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 좌뇌 활동이 아무래도 저하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왼손잡이가 많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뇌과학 뉴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높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의 양이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불면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며 뭐 없잖아요. 그럼요. 현대인들은. 문제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네. 이 방법이 불면증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랫동안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는 이 연구를 한 팀들은 이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은 사람과 네. 그다음에 거의 건강 수면 네네. 저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불면증을 오래 앓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애기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괜히 잠도 자기 전에 아이고 오늘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술 한 잔 마셔봐야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면증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의식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을 세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방법들이 이 잡지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네. 잠잘 자는 사람들은 그저 안 오면 그저 안 오는갑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오면 안 오는갑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70%의 피로는 회복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잠은 멀리 달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작은 일을 큰 스트레스로 만들어버리는 이 우리의 대처가 오히려 불면증을 만들고 더 큰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좀 잠 안 오실 땐 그냥 잠 안 오나 보다, 오겠지 뭐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는 게 아무래도 불면증을 고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이렇게 두 가지 재밌게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할 이야기,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정말 응용이 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을 잘 활용을 해서 소비 심리를 파악을 하고 뇌 활성도를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이 사람이 구매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그 뉴로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입니다. 예. 물건 하나를 사고 파는데도 뇌과학이 필요한 세상.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분석해 활용하는 뉴로 마케팅이 우리의 실생활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과 욕구를 예측하기 위해 마케팅에 뇌과학을 적용한 것인데요. 실제 마케팅에 활용되는 뇌과학의 원리를 알아보고 본능적인 구매를 부추기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과 뉴로 마케팅의 미래까지 뇌과학을 접목시킨 마케팅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 누구신가요? 예. 이 선생님은 쇼핑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문재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젊은 남자들도 이 쇼핑에 관심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케팅의 기법들이 날로 발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마케팅 기법과 뇌가 연관되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 뉴로 마케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님. 그래요. 뉴로 마케팅 하는 건 아마 이 신조어입니다. 그렇게 뉴로 사이언스, 신경과학과 마케팅. 이걸 이제 합친 것을 우리가 뉴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이제 워낙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실제로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 소비자의 심리를 이 사람은 어떤 데 관심이 있겠다. 또 이 소비자층들은 어떤 걸 좋아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 뇌라는 것은 그냥 블랙박스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하나하나가 정말 기능적으로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숨겨진 소비자의 욕망도 우리가 가려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미처 소비자 자신을 모르고 있던 무의식 세계까지도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마케팅 기법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소비자 심리를 분석을 할 때는 네. 대개 설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교육하잖아요. 네. 이제는 뭐 뇌과학은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법이 아니라도. 이제 그래서 뇌과학은 이제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통합 분야입니다. 융합이라 그러기도 하고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해야지 이제 완벽한 정말 학문이 되고 새로운 창조가 생긴다 하는 것이 최근에 트렌드고 네. 뇌과학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뇌과학이랑 이 소비자의 패턴, 마케팅 분석법이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뇌를 읽어서 이 패턴을 분석해서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간단하게 이제 제품의 이제 진열이라든지 뭐 디자인, 그리고 어떤 기능, 또 그런 이름,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요. 또 광고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영상 장비의 발달이 아마 뇌연구의 가장 큰 그런 진보였는데요. 크게 지금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펑셔널 MRI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추적하는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를 통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보았을 때 그런 이제 기능성, 자기 공명 장치를 통해서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그 제품을 봤을 때 얼마의 강도로 이 사람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뭐 사고 싶은 구매 충동을 느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시선 추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어떤 부분을 관찰하는지 또 이제 광고의 어떤 부분을 보는지 그런 시선 추적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개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기업에서 이렇게 뉴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TV 광고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판을 이제 시내에 설치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추적을 통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 또 어떤 광고의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읽는 그런 연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기업들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또 뭐 영화 볼 때 또 편히 쉴 때 또 이런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보고 어떤 데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제품의 이름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로고 모양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미리 읽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뉴로 마케팅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표현하는 것보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소비 구매 욕구라든지 또 이런 선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들이죠. 자,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의 정신 세계에 대한 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뉴로 마케팅. 뉴로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했지만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로 마케팅이 뭔지는 이제 아셨을 거고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두 분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뇌와 쇼핑, 뇌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상품이 쏟아집니다. 그중에서 살아남는 제품이 되리란 정말 어렵죠. 이제 성공한 상품이 되려면 소비자의 뇌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세상인데요. 먼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뇌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기본. 시선 추적, 심리 검사, 동선 추적, 생체 신호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특히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동공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아이 트래커를 활용해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과 얼굴 반응을 꾸며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눈의 움직임은 속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시선 추적으로 사용자도 모르는 진심을 읽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해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뇌과학의 원리를 마케팅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실제 유로 마케팅 사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A콜라와 B콜라의 선호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느 회사의 콜라인지 알리지 않고 마신 후의 반응을 살폈을 때 A콜라와 B콜라의 선호도가 각각 50%로 동일했는데요. 반대로 콜라의 브랜드를 알려주고 실험했을 때는 70%가 A콜라 쪽이 더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뇌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A콜라라는 브랜드가 뇌의 사고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이 상품의 품질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광고 중에서도 유로 마케팅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 광고 모델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샤라포바와 윌리엄스를 기용했습니다. 특히 샤라포바는 실력에 미모까지 겸비해 인기가 높았죠.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기업 홍보에 도움이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예쁘고 인기 많은 샤라포바가 더 높은 광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선 추적을 한 결과 샤라포바가 나오는 광고는 얼굴 시선 점유율이 74%였고 모자에 달린 기업 로고는 4%만 시선을 받았습니다. 반면 윌리엄스가 나오는 광고는 얼굴 시선 점유율이 36%, 모자에 붙은 기업 로고 시선 점유율은 15%에 달했습니다. 결국 두 모델 가운데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홍보한 광고 모델은 윌리엄스인 셈이죠. 모델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제품 홍보 효과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무의식을 꿰뚫는 뉴로 마케팅. 앞으로 응용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과 군사기지를 겸했던 그런 유일한 곳이 바로 청해입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사람은 장보고밖에 없습니다.
뉴로 마케팅의 사례들에 대해서 쭉 영상을 좀 보고 왔습니다. 사실상 뉴로 마케팅이란 말은 새로 생겨난 거지만요. 이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연구해왔던 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물건을 살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예, 이제 사고 싶다 하는 욕구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변연계, 이 감정 중추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뇌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사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감정이거든요. 저게 참 좋다, 그렇죠. 나쁘다, 이 감정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일단 욕구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인간뇌가, 이성뇌죠. 이성뇌가 판단을 합니다. 야, 너 네 형편에 그거 사면 되겠어? 이렇게 견절한다든가, 야, 그거 사자든가. 이제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이게 처음에는 사고 싶다 하는 욕구가 딱 생겨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뇌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이제 막상 사고 나면은 굉장한 아주 뇌 아주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 중추가 심지어 자극이 되는 우리가 흔히 측자회의라 그러는데 이것도 전두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활발하게 되면서 아주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여자들은 아마 특히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쇼핑 중독이라는 것도 그래 생기는 겁니다. 사면 기분이 좋거든요. 온 내가 이건 마치 마약 중독이나 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뇌에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중독이 되죠. 쇼핑 중독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고 나면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니까 자꾸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놓고는 입지도 않아요. 실제 쇼핑 중독 환자들 집에 가보면은 뜯어보지도 않는 정말 이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이런 경우도 저도 뭐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그 쇼핑 중독도 역시 사면 순간적으로 이 뇌에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궁금한 건요. 인간의 이 뇌, 이성의 뇌와 동물 뇌가 서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쇼핑 중독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이성 뇌가 많이 집니다. 동물 뇌, 나 저거 갖고 싶다는 이 욕구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거야. 그래, 저거 두면 언젠간 입어. 두면 언젠간 먹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요.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이런 과정도 뇌 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인 거죠. 그런 일들은 결국 이제 마케팅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필요하지 않고 또 있으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물질을 결국 그런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홈쇼핑인데 홈쇼핑에 보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홈쇼핑이 그 진행이 되는 순간대 팔지 못하면 대부분 물건을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완판 예감 그 매진 임박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급하게 마음을 먹게 하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구매를 하도록 많이 합니다. 또 거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시간적인 효과 같은 걸 주고요. 또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자극도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런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름신이 강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아마 보면 그 홈쇼핑에서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팔았다든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아마 전기남전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거 아마 뉴로 마케팅의 승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물건을 사러 가면 이런 세일이나 1+1의 이야기 외에도 매장 직원의 이야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뉴로 마케팅이죠. 예, 그것도 정말 매장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이 사고 안 사고 하잖아요. 네. 가령 이제 옷 같은 것도 되게 안에 들어가서 입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거울이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밖에 거울이 되게 있습니다. 이제 밖에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제 매장 주인도 그러고 같이 간 사람도 예쁘다, 야,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야, 그거는 한국 사람은 보통 그 체형이 안 맞는데, 당신은 서구적인 체형이다. 예를 들면,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사게 되는 이런 경향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참 이 매장의 그 주인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학자가 되다시피 굉장히 그 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옷 갈아입을 때 아내가 협소해서 밖에 거울을 둔 건 줄 알았는데요. 뭐 제 지갑을 열려고 매장에서 밖에다가 거울을 둔 거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뭐 나오고 나면은 뭐 정말 예쁘다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다. 이러고 그래. 나면 가격 생각 안 하고 또 사게 되거든요. 여자 마음이라는 게요. 그 엄재 아나운서도 대형마트에 자주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마트에 들어갈 때 사려고 했던 물건보다 항상 많이 사가지고 오고 쓰려던 돈보다 항상 많이 쓰고 나오게 됩니다. 혹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대형마트거든요. 일단 가면 물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럼 계속 이 큰 카트에 가득 담고 나오면 왠지 오늘도 한 건 했다. 오늘도 풍족하게 내 두 손을 채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갈 때는 항상 10만 원 이하로 사야지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꼭 나오면은 10만 원을 안 넘기는 날이 없어요. 물건을 이것저것 사다 보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대형마트만 가면 돈을 쓰나. 물건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형마트도 보면 실제로 이런 뇌과학을 이용한 뉴로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네, 그래서 흔히 보면 그 항상 입구는 오른쪽에 있고 출구는 왼쪽에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편애하는 그런 이제 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선은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뭔가 사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마트에 보면 반드시 그 연관되는 물질들을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예를 들어 고기를 사고 양념을 재야 되는데 집에 내가 양념을 분명히 양념이 남아있는데 고기가 있으면 그 옆에 양념장을 팔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자기 카트에 집어넣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주류 파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주가 있고요. 집에 뭐 엄청나게 많은 땅콩이 쌓여 있어도 또 땅콩을 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런 마케팅 기법으로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트 보면 굉장히 카트가 큽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왠지 이렇게 카트에 빈 곳이 있으면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채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케팅에 지고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곳곳에 숨어져 있는 뉴로마케팅의 비법들, 또 홈쇼핑에서도 숨어있는 뉴로마케팅의 비법들, 상점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요즘은 뭐 소셜커머스나 또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도 많잖아요. 다양하게 뉴로마케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뉴로마케팅이 곳곳에 숨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소비자의 본능적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마케팅 비법을 알아봅니다. 우리의 뇌는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득이라고 여겨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손해와 이득에 대한 본능이 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충동 구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염가 제품은 구매 욕구를 키우는 원인으로 손꼽히는데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의 가격 파괴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마트로 끌어들여 충동 구매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할인율이 높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혜택을 강조하는 홈쇼핑은 이번이 아니면 사지 못할 것이라는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켜 충동 구매를 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 커머스 등의 타임 특가는 한정된 시간을 내세워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충동 구매를 일으키죠. 주로 그 1대 끼워 팔기 상품이나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에 끌려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기게 되면은 또 이렇게 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또 있으면은 무조건 사게 되는. 필요하지는 않고 집에 또 있는 건데도 새로 나왔다거나 해서. 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경우 동선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매장이나 식당가를 건물의 높은 층에 위치시키는 것인데요. 소비자가 방문하고 매장을 빠져나갈 때 전체 매장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요즘 대형 쇼핑몰들이 대부분 영화관을 맨 위층에 배치시키는 것도 영화를 본 뒤 자연스럽게 다른 층의 매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혹은 백화점의 식품 매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것 역시 장을 본 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위층 매장으로 이동해 계획에 없었던 제품을 충동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소비자의 동선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을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배치하는데요. 이는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하고 다양한 제품에 노출시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상품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A 회사에 한정판 볼펜을 들 수 있는데요. 가격을 원래보다 비싼 2만 원으로 책정한 후 10,000개를 특별 제작해 한정 판매를 했습니다. 한정판 볼펜 판매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타파하면서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한정판 제품이 가지는 제한된 기간과 희귀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한정판을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약 판매는 하루라도 일찍 제품을 받아보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인데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A사의 휴대폰입니다. 이 회사의 휴대폰은 예약 판매 이틀 만에 물량이 전부 동난 사실이 보도돼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었죠. 명품 브랜드도 이미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소비자 신경심리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와 국내 대중품 로고를 볼 때 일어나는 뇌의 반응을 측정한 결과 해외 명품 브랜드를 볼 때 뇌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는 명품 브랜드가 호감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명품을 소유하면 자신의 이미지 또한 동일시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매를 부추기는 다양한 마케팅 기법, 판매 전략을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매를 부르는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부추기는 비법들이 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 외에도 또 여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뭐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피해가지 못하는 명품 마케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명품을 사고 싶어하는 이 심리를 이용하는 명품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한 뉴로 마케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요. 이제 명품이라 그러면은 그걸 사면 자기도 명품 인간이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그 비싼 거 하나 근사한 거 딱 사면은 정말 우리 눈에는 뭐 흥분일색입니다. 특히 그 아주 강력한 베타파가 생깁니다. 이 베타파는 아주 흥분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아주 뭐 광적인 열광을 할 때,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거는 마약 중독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네.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명품을 사면은 상당히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된다 하는 그런 또 생각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은 오히려 비쌀수록 잘 팔린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허영심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명품이 제일 비싸다 그래요. 또 명품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은 실제로 요즘은요 가짜도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 가짜가 왜 그렇게 잘 팔리느냐 하면은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얼른 보면요. 몰라, 뭐 이 전문가들은 뭐 보통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상당한 과시욕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제품 광고를 하지 않고 브랜드, 기업 이미지 광고만을 맞아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품질이나 그런 이제 실용성을 떠나서 이런 브랜드, 이런 명품 브랜드를 자기가 착용함으로써 이제 자신과 명품 브랜드를 일치화하려고 그러는 심리적인 그런 동조 효과를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기법이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뉴로 마케팅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뭔가 우리를 속이는 것만 같고 우리는 당하는 것만 같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발달을 해온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뉴로 마케팅의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꼭 뭐 부정적인 쪽으로만 볼 수는 없죠. 네. 우리가 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 정말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다 싶은데 어느 날 딱 가보면 그런 게 딱 있어. 그거 사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은 거, 요즘은 뭐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그거 사고 나면은 상당히 우울증이 좋아지잖아요? 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뉴로 마케팅 기법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그거는 그 정도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도 뭐 자기가 형편이 된다면야 나는 그것도 참 괜찮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그 필요를 이런 뉴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아이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굉장히 그 단순하고요. 디자인이 단순하고 그다음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을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아마 핸드폰들을 기억해 보시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핸드폰 위에다 키보드를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기능마다 버튼이 다 달려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쳐다보면 복잡해서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고 더구나 뭐 이제 약간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아예 그냥 거부감을 내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뉴로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그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전자제품을 개발하는 일도 있고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효과도 좀 들어보니까요. 뉴로 마케팅이 더 진화하고 더 발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판매자와 소비자, 심리 대전이라고 봐야 할 만큼 이제 뇌과학까지 연구를 해서 판매자와 심리자가 심리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디까지 이 마케팅이 발달을 하고 뉴로 마케팅이 어느 부분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뉴로 마케팅 이야기 이어갑니다. 소비자의 무의식을 공략하는 뉴로 마케팅.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과거의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의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욕구를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더 발전한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무의식을 조작하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뇌파를 읽고 착용자의 욕구를 파악해 그 시점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제시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안경이 뇌 스캐닝 모니터와 결합해 사용자의 감정, 생각, 기분, 의견까지 읽어낸 후 착용자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뉴로 마케팅은 이미 광고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호나 어떤 그 동기, 욕구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소비자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숨은 동기와 욕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측정해서 훨씬 더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뉴로 마케팅이 극단적으로 발달한 미래의 모습.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쇼핑몰을 지나갈 때 광고판에서는 그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식 광고가 등장합니다.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취향과 욕구, 필요까지 개인의 소비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내죠. 그런 다음 마케팅 효과가 가장 큰 광고물을 거리 곳곳에 띄웁니다. 이 영화 속 세상처럼 소비자의 정보를 파헤쳐 노골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좀 막 읽혀서 조종당하는 기분?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파고드는 공격적인 광고와 마케팅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눈부시게 진화하는 뉴로 마케팅에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광고 같은 거에 좀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제가 진짜
필요로 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품의 뭐 질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그런 심리를 다 이제 자극해서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소비자들을 뭐 한다거나 그래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소비 생활의 첫걸음은 수입과 지출 항목을 나열해보고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신용카드보다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 작성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벤자민 플랭클린은 가지고 싶은 것은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고, 이건희 회장은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것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라고 했죠. 이처럼 지혜로운 소비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판매자의 숨은 의도를 읽고 현명한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다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부모들이 구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가슴에 꽉 와박히더라고요. 자,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내서 이 사람은 장차 이런 물건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물건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넌 이 물건을 사용해라고 주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하는 마케팅의 진화, 마케팅 방법. 소비자도 좀 진화해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이제 워낙 정보가 넘치는 사회고 또 이 구매를 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 일으키게 하잖아요. 네. 뭐 심지어 집 앞에 나가면은 과일 행상부터도 난 샀으면 싶은 생각이 나도록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 자체가 저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조건 안 산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사되 좀 야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게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좀 계산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진화한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계산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은 제가 하고 싶네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서 자기 뇌를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보면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뉴로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들의 본능이나 이제 직관적인 판단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계산기도 한번 두드려보고 효용 가치도 판단해보고 또 홈쇼핑을 할 때는 이제 핸드폰을 멀리 두고 뭐 이런 대형마트에 가기 전에는 은행 잔고도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조금 이제 이성에 근거한 구매 습관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뇌를 단련하면 뉴로 마케팅의 공습으로부터 저희가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피할 수 없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잘 대처를 해야겠죠.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문재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프로그램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더욱더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아볼 수 있는 이 뉴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박사님,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한번 내려주시죠. 네. 결국 조금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3번 더 생각하자. 3번이요? 예. 그 말은 우리가 자꾸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게 우선 이제 백화점에 갈 때도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딱 사고 그 부분만 딱 사서 보면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내가 뭐가 물건을 보고 내가 계획했던 상품이 아닐 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건 뭐 아주 참 상품이 묘하게 자기 마음을 탁 끄는 거니까 그럴 때는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는 일단 안 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아이고 그걸 살 텐데 그걸 사야 될 텐데 사면 이런 게 좋을 텐데 그리 생각하면 그 다음날 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다 안 사가고 오니까 네. 그 다음날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 집 형편에 또 내가 정말 생활하는데 또 우리 가족에 과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고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답을 줍니다. 그거는 이제 이성이 대답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대체 이걸 왜 사려고 하는지 아까 우리가 명품 브랜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럴 때도 보면은 이 괜히 내가 이 과시욕으로 살려고 그런 건 아닌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자. 그래서 이 3번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항상 브레인 특효 처방전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필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3가지 생각하고 3번 생각해보고 물건을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는 마케팅 기법 어떤 거 있는지 계속 들으셨죠? 그 마케팅 기법을 휘둘리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형 시계를 그린 건데요. 좀 다른 시계들과는 다른 모양이죠. 특이하게도 모든 숫자들이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마치 왼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는 실제로 왼쪽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은요. 편측 공간 무시 환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쪽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편측 공간 무시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우뇌에 손상을 입어 좌측 세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좌뇌는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곳으로 우리 몸의 오른쪽에만 관여하는 반면 우뇌는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뇌를 다친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 모두를 인지할 수 있어 편측 공간 무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뇌를 다치게 되면 오로지 오른쪽만을 관장하는 좌뇌밖에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측 공간 무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편측 공간 무시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두정엽의 손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두정엽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공간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위치, 방향 등의 시지각 정보로 3D 세상을 구현해주는 곳이 바로 두정엽입니다. 놀라운 것은 편측 공간 무시 환자들의 시력은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력의 문제로 반쪽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문제로 인지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병명에 무시라는 단어가 있듯이 왼쪽 세상에 전혀 집중할 수 없어지고 오로지 집중의 대상은
오른쪽 세상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정보도 뇌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볼 수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편측 공간 무시 환자가 그린 시계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판단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집중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이 시계 그림처럼 시계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었을 때 이 환자들은 왼쪽 영역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집중 대상을 억지로 시계 왼쪽으로 돌려봅니다. 시계 왼쪽으로 시선과 관심을 옮겨줬을 때 이 환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환자에게 시계 왼쪽 부분은 더 이상 왼쪽 세상이 아니라 자기 시각 범위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또다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고 오른쪽 부분만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편측 공간 무시 환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실제 편측 공간 무시 환자입니다. 앞에 보이는 고양이 그림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치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성된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만 따라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고양이를 그려놓은 환자는 자신은 온전한 모습의 고양이를 보고 그렸다며 자신이 그린 고양이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his cat has got two tails. No, I didn't notice that. Look, so you don't have it on that side, do you? No. So you thought you'd drawn a complete cat with all the details? Yeah. Okay. Yeah. When I show this to you now, and you're seeing this again, does this surprise you? I was very surprised to see that other tail. Very surprised, yeah. 자신이 반쪽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조금 놀랐습니다. 이 환자들은 결국 자신들은 바라보는 대상의 왼쪽 부분에 대한 무시로 인해서 시지각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억 속엔 자기가 온전한 고양이를 보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왼쪽 세상에 대한 무시, 그리고 오른쪽으로 편향된 집중이라는 것은 밑줄 지우기 등의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양쪽 모두에 무작위로 밑줄이 그어진 종이를 주고 밑줄을 지워보게 합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오른쪽 밑줄만을 지우게 되죠. 오른쪽 밑줄이 모두 지워지고 나면 더 이상 오른쪽에 집중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밑줄들에 집중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른쪽에 집중과 관심을 줘야 하는 대상이 모두 사라지자 그제서야 왼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은 없는 걸까요? 치료를 받고 있는 편측 공간 무시 환자입니다. 먼저 환자에게 네모판 테두리를 만져보게 하는데요. 화면 오른쪽을 만지다가 왼쪽으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춥니다. 치료사가 더 가보라고 하자 그제서야 네모판 테두리 전체를 만져볼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네모판 위에 설치된 막대기를 모두 뽑아보라고 합니다. 역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부터 뽑게 되는군요. 그러더니 오른쪽 막대기를 모두 뽑고 나서 다 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화면 왼쪽에는 막대기들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치료사가 분명 공은 10개가 있다며 다시 한번 네모판의 테두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각하는 것을 넘어선 왼쪽에 네모판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힘겹기는 했지만 환자는 결국 왼쪽의 공들도 모두 뽑아냈습니다. 혹시 비도덕적인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또 덮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탓한 적은 없으십니까? 왼쪽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고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병, 편측 공간 무시. 어쩌면 이 증상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뇌과학과 이 마케팅에 관한 뉴로 마케팅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아무래도 쇼핑에 관련된,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더더욱 머릿속에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퀴즈 내주시죠. 예, 오늘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낼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소비자 심리를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마케팅에 실제로 이용하는 이런 이제 기술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기법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네. 예. 자, 보기 드릴 겁니다. 1번 유로 마켓, 2번 뉴로 마켓, 3번 유로 마케팅, 4번 뉴로 마케팅. 제가요, 이 퀴즈 내기 전에 퀴즈 문제를 좀 인트로로 설명하면서도 이 답을 살짝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보셨으면, 집중해서 보셨으면 정답 아실 겁니다. 아래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요, 이름, 또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함께 써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뇌과학 잡지,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그래요. 다음 주는 요즘 이제 휴가철이니까 좀 신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 씨는 휴가철 계획을 세웠나요? 어디로 여행을 하실지? 아유, 여름이면 당연히 네.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네, 바다가 절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바다가 싫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정말 여행을 가되 자기한테 맞는, 행편에 맞는, 그래서 바다가 좋을지, 산이 좋을지,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과 바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또 간다면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내 뇌 건강에 좋을까? 휴가지와 건강, 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또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